한글 이해를 위한 한자 공부의 왕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편으로 900자를 먼저 나갈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이 글씨를 읽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문맹률이라고 하면 문자를 읽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확률은 100명 중에 3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해력, 즉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력은 1등부터 100등까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워놓으면 약 57등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 이하 때 뒤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쭉 늘어서면 3분의 2 정도 지점에 이제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동서, 남녀, 재산의 많고 적음, 권력을 갖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면서 이 문해력은 더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면으로는 이 문해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현재 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할 때 상대방하고 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재 당면 과제로 돼 있다는 건데요. 이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한자 학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은 크게 만주 쪽을 통해서 들어온 북방계 언어와 배를 타고 들어온 남방계 언어, 그리고 한자어, 이렇게 세 가지가 뒤섞인 언어인데 압도적으로 한자어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학습을 하는 것이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명목하에 한자 학습을 폐지한 지 거의 한 50년 됐는데요. 이 50년의 결과 현재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 같은 말을 쓰는, 남북한이 안 통하는 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같은 남한 안에서도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 두 가지를 들어보면, 우천시라는 말이 옛날에 예비군 훈련 통지서에 이게 항상 들어있었어요. 우천시에는 부대로 오지 말고 어디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죠.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부대로 오지 말고 공설운동장으로 와라,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원래 이게 우천시라는 말이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비가 올 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부대로 올라오지 말고 공설운동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우천시를, 이걸 시리, 그러니까 성남시, 뭐 안양시 이런 시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에서 우천시를 찾다 못 찾고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현재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그 모 기업에서 그 고객한테 사과문을 보냈는데 이 심심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크게 라는 의미거든요. 아주 내가 가슴 아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것을 무슨 사과를 하는 사람이 심심풀이로 하느냐라고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아니 그럼 모를 수도 있지. 오히려 본인이 내가 그걸 말을 이해를 잘 못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즉 모르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 우천시라든지 심심한이라는 말을 잘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시대에. 옛날에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그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가 가능한 한 쓰지 말자, 이런 말은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한글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한자, 우리가 최소한의 한자를 1800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 최소한의 한자는 한번 알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외국인이 한글을 배울 때 이 한글 워드파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자어가 한글을 어떻게 조립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원리를 안다고 하면 훨씬 더 한글을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자의 한자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 한자 하나당 10개의 실용단어, 여기서 실용단어라 하면 진짜 우리 사이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단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실린 단어란 뜻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사이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단지 한자어 중에는 실용 단어가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있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실용 단어를 소개하는 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가자 한자만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가자는 물론 가자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한자어로 볼 때. 근데 오늘은 집을 나타내는 가자. 이게 홈이나 하우스, 홈은 좀 상대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하우스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거죠. 이거는 이 홈은 가정이라는 의미의 홈이고, 요거 이 하우스는 빌딩이라는 의미의 하우스죠. 이런 의미를 가진 이 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를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약간 그 밑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처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일자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삐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나를 삐치고, 이 삐칠 땐 여기가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2개를 삐쳐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를 이렇게 삐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집가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얇게 한번 써볼게요. 점을 찍고 옆으로 점을 하나 찍고 기역자 비슷하게, 그 다음에 한일자와 같이 비슷하게 하고 하나 삐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내려주고 이렇게 삐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집가짜가 된다. 조금 더 가늘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나타내는 가짜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단어를 이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좀 더 소프트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해서 패밀리에 가까운 그런 의미의 가정이 있고 하나가, 그 다음에 똑같은 가정이지만 한자어가 달라지면 하우스키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이쪽 홈이나 패밀리라는 의미의 가정이 하나 있고 하우스키핑이라는 의미의 가정이 있어요. 얘는 우리 집 할 때 이 가정이에요. 얘는 뭐냐면 이 집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한자가 달라요. 정자가. 가장은 그 집에서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 같으면 그 집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이었어요. 법적으로 어떤 그 의사결정, 그 가족의 의사결정을 가장이 했죠. 그 다음에 가족은 이 가족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할 때 실제는 멤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가는 이 처가 아내란 뜻이죠. 아내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을 처가라고 하는 거고, 본가는 처가의 반대죠. 남자로 볼 때 우리 집이에요. 남자로 볼 때. 또는 법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가구를 본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부산서 살다가 유학을 왔어요. 서울로. 그랬을 경우 그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 뭐 하숙을 한다든지 할 때 본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직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부산에 있는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한데 모인 그걸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퍼니처, 즉 뭐 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TV라든지 TV를 놓는 그런 그 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니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구가 두 가지. 당연히 한자로는 이 구자가 다르죠. 이 하우스홀드라고 할 때 가구와 이때는 입구자를 쓰고 여기서는 가출구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옥이라는 말은, 이 가옥은 글자 그대로의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런 의미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가문은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는 집안 일을 얘기하는 거고, 가우는 우리 집의 모토, 슬로건이 뭐냐, 그 가족이 어디에 가치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게 표현을 해서 가훈,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 집안이라면 가훈이 사랑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 하루에 3개 한자, 그리고 한자 하나당 10개의 실용 한국어 단어를 매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실제 문해력을 높이는, 즉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 극심하게 편을 가르고 있는데, 그 편을 가르는 거에 말이 통하면 편을 가르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